용화만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벌겋게 달아오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에 우려가 컸었는데 국내 증시 그래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동안 울려있던 건설과 자동차 쪽의 매수세가 붙으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0.57% 올라갑니다. 현재 2,562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0.2% 상승하며 746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만 팔고 있습니다. 1,556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한편 오늘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2천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 더불어서 개인 역시도 403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226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도 3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은 632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모두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0.36% 추가 상승하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2% 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56% 상승하면서 20만 원 선 다시 돌파하고 있는데요. 현재 거래가 20만 4천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43% 약세입니다. 거래가 115만 3천 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2.6% 상승하면서 거래가 34만 7,500원입니다. 오늘 자동차 대표주 흐름이 좋은데요. 현대차 지금 4% 가까이 올라갑니다. 20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함께 보시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1.2% 추가 상승하는 가운데 셀트리온이 0.5% 약세입니다. 거래가 17만 7,800원이고요. 기아도 현대차와 더불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29% 상승하며 현재 거래가 9만 3,800원으로 집계됩니다. 반면에 네이버 2.2% 약세로 거래가 22만 원이고요. KB금융도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3% 약세 보여주면서 현재 거래가는 8만 100원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체크하시죠. 오늘 알테오젠 또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5% 하락하면서 현재 거래가는 36만 8,500원이고요. 반면에 2차 전지 지금 에코프로 형제 흐름이 좋은데요. 에코프로 BM이 4% 넘게 올라갑니다. 거래가 12만 6,400원. HLB가 0.8% 하락하는 가운데 에코프로도 올라갑니다. 2.5% 강세로 6만 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어제 좀 크게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다시 반등하네요. 4%대 강세 보여주면서 38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함께 살펴보시죠. 삼천당제약이 0.17% 반등하는 가운데 리가캠 바이오는 또 1%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11만 4,600원이고요. 리너공업 보합인 가운데 클래시스가 0.2% 하락, 휴젤도 0.7% 내림세로 거래가 25만 9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강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 거기 상한가 근접할 정도로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7%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가 25,65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HD 현대건설기계도 14% 가까이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85,900원. 현대 에버다임도 9% 가까운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11,1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대표주가 좋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대표주 미국발 관세부가 우려의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마이큰 존슨 미국 하원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에서 자동차와 의약품이 면제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현재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차와 기아 지금 5거래일 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4%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가 20만 6천 원. HL만도도 1.89%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거래가는 45,850원이고요. 기아 역시도 2.4% 올라갑니다. 9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보시죠. 오늘 외환시장 소폭 내리면서 1,452원 선에 출발했고요. 9시 27분 기준으로도 1,452원 선에서 거래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0.5%대, 코스닥도 0.2%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장 초반 분위기는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현물시장에서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가 시장 상승을 막아설지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임동민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가장 핫한 이슈를 꼽자면 역시 물가.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CPI가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꽤 달아올랐어요. 3%대 다시 올라섰습니다. 네. 미국 헤드라인 CPI가 전월 대비 0.5% 올랐고, 그다음에 전년 대비 3% 올랐고요. 그다음에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3% 올랐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시장 예상치보다는 높은 물가 상승세를 보여줬고, 그런데 이제 어제 보면은 시장 반응을 보게 되면은 물가 상승률 헤드라인 수치가 높게 나왔을 때 큰 폭을 빨아줬다가 이제 네.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뭐냐면은 1월 달에는 물가 상승률이 원래 계절적으로 높습니다. 기업들이 다 1월 달에 이제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트럼프 기대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게 되면은 그거보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게 됐었을 때 0.5%는 그냥 뭐 합리적인 수준이다. 라는 이제 그런 판단에서 이제 주가가 좀 회복세를 보인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물가의 추이를 우리가 주시할 수밖에 없는 거는 엊그제 이제 파월 의장도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연설한 거.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좀 천천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CPI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 3월 FOMC 우리의 예상은 점점 더 동결적으로 약간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작년 9월 달에 빅커트를 하고 그다음에 네. 두 번 연속 25bp 베이비 스텝 인하를 해가지고 총 100bp를 내렸고요. 그래서 작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어떤 그런 시점에 됐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으니 네. 거기에서 이제 100bp를 선제적으로 좀 미리 내리는 거는 필요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 왜냐하면은 경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그 금리를 한 100bp 정도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상태에 들어서는 미국의 물가가 1월 달에 가장 높고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하반기보다 좀 높거든요. 계절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서 이제 물가 상승률에 좀 추가적으로 더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추가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좀 관망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선택이 제 생각에는 작년 말부터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도표의 그 하향 조정으로 그 금리 인하 폭에 있어서 이제 조정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이제 뭐 고용 지표나 물가 상승률이 고용 지표는 생각보다 강하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 예상대로 조금 스테이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상반기에는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작년 말부터 조금 천천히 금리를 내려야겠다라는 컨센서스가 위원들 사이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고. 네네. 이제 그러면 3월에 이제 점도표 상에 보면 어느 정도의 또 변화가 예상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은 4.25에서 4.5% 수준. 그리고 올해 점도표 상으로는 2번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위원들 사이에 이제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3월 FOMC까지의 어떤 물가 상승률이나 미국 고용 시장의 동향을 보고 살펴봐야 될 텐데, 네. 근데 이제 이 중간 값이 이렇게 한 번 바뀌었었는데 작년 말에 한 번 바뀌었었는데 올해 또 바뀌게 되면은 통화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라는 어떤 이제 시장의 비판에 직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신중하게 뭐 그동안의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긴 할 텐데 네. 급격하게 뭐 금리 인상 쪽으로 더 선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 폭을 축소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점도표가 상향 이동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이제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장도 오늘 흐름을 보면 요즘에 괜찮았거든요. 네. 꽤 관세 공격도 있었고 잘 버텼는데 이 물가 충격이 있는데 오늘도 역시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뭐 저점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이제 실적 대비한 뭐 밸류에이션, 네. 저평가에 대한 어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공감대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주식 시장이 조정을 보이고 변동성이 높아지고 또 뭐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주식시장은 점진적으로 계속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좀 이렇게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역시 뭐 작년에 워낙 하반기에 워낙 소외된 측면이 있고 실적이 둔화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가 저평가에 대한 인식들은 분명히 공감대 형성이 됐고 여기에서는 이제 더 팔자는 안 나오는 거죠. 네. 사자가 뭐 더 크진 않지만. 네. 자, 또 밤사이 전해진 소식. 요즘에 관세가 가장 핫 이슈인데 우리 다음 타겟으로 지목된 게 이제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인데 지금 나온 얘기는 자동차와 의약품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 이제 곧 빠르면 오늘 밤에 상호 관세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의약품은 제외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네, 자동차는 반등 세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반도체와 의약품을 보게 되면 이제 미국 경제에서 빼서는 안 되는 이제 그렇죠. 카테고리가 미국에서 될 것 자동차 같아요.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그 반도체 대량 공급을 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은 아직 안 갖춰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어떤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됐었을 때 그 교역량이 축소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의약품 같은 경우에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일 텐데 네. 여기에서 또 이제 한국의 어떤 의약품 바이오시밀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관세를 부과해 됐었을 때 거기에 미치는 뭐 물가 상승에 대한 그 압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도 고려하진 않을 수 없겠죠. 뭐 게다가 좀 요즘에 보게 되면은 한국의 이제 샘 알트만도 한국에 방문을 해서 네. 뭐 이제 그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런 구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정치권 이외의 영역에서는 나름대로의 이제 협상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엔 다 인플레이션으로 귀결이 되는군요. 사실 미국 소비자 물가도 그렇지만 PC까지 여러 구성 항목들 중에 보면은 뭐 주거에 대한 부분,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분, 자동차 뭐 중고차 값 이런 것도 다 지금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자동차 부분에 관세가 매겨진다면 중고차 가격, 신차 가격 다 뛰어오르게 되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될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섣불리 관세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라도 네. 말이죠. 그래서 뭐 관세를 부과한 다음에 뭐 이거를 바로 즉각적으로 실행을 하지 않고 뭐 다른 이제 한 뭐 30일간의 유예 과정을 통해서 뭐 협상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네. 이제 슬로우 다운 하게 되는 서로의 어떤 이제 계약 과정을 통해서 협약 과정을 통해서 좀 완충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도 그런 기대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미국장 볼 때 우리나라 이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담은 주식이 테슬라인 거는 다 아실 겁니다. 테슬라 주가가 요즘에 많이 떨어졌어요. 네. 특히 이 일론 머스크가 이 정치에 개입을 하면서 테슬라가 그냥 정치 테마주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 대선 전에 대비 지금 주가 고점 한 30%까지 지금 빠진 상태이거든요. 네. 투자자들 상당히 지금 이 평가액이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PER이 지금 100배가 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M7의 주식의 PER을 보게 되면은 뭐 30에서 50배 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테슬라 PER은 100배 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어떤 이런 어떤 그 경제 정책이 펼쳐지게 됐었을 때 테슬라 또는 뭐 스페이스X 뭐 우주 산업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그런 산업군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테슬라의 시가총액에 많이 반영돼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 이제 5월 그 작년 바닥을 기점으로 한 2배 이상 올랐고 테슬라 주가가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한 30% 이상 이제 변동성이 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테슬라를 이제 투자자들은 평가하는 것들이 지금은 중요하겠죠. 사실상 이제 테슬라가 밈 주식처럼 네. 이렇게 막 급등했다가 이제 뭔가 그 실적 면에서도 그렇고 경쟁 그 상황에서도 그렇고 뭐 비아디가 최근에 부상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른바 M7 중에서 또 괜찮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원래 AI의 작년까지 전반적인 주류에서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에 좀 상대적으로 밀렸었는데 이제 메타가 좀 부상을 하고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업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SNS와 그다음에 이제 광고 수익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주요 그 뭐 매출의 요인이 되게 되는데 이것이 보면은 이제 실적 방어 그 경기에 대한 방어적인 실적 안정성의 특징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메타의 어떤 실적 방어력,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실적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닝 파워 이런 분들은 이제 꾸준하게 그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아주 핫 이슈였던 인공지능 테마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의 반영도가 좀 낮은 기업으로 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메타의 지금 PR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배 수준으로 M7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런 부분들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메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2012년에 상장을 한 이후로 지금 뭐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마크 주커버가 계속 이끌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창업자에 대한 어떤 그 비전 이런 것들이 메타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게 되는 거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기업이 계속 진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메타의 그 실적과 주가를 보게 되면은 2022년, 2023년 약세장을 빼고는 이제 실적도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주가도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어떤 이제 과거의 흐름들, 그다음에 회사의 성격 그리고 지금의 어떤 실적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강점으로 좀 어필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M7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이 이제 뚜렷하게 차별화 포인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네. 국내 증시로 좀 시선을 돌려볼까요? 지금 국내 증시가 일단 1월에 강한 반등이었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 전후로 해서는 좀 뭐랄까요? 불확실성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관세 공격이 있음에도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550선 오늘 또 넘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장밋빛 전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2,800 연말까지 뭐 3,000포인트 이야기도 나오고요. 사실 지금 수익률로 보면 20%만 더 오르면 3,000포인트 달성하거든요.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한 3, 4년 정도 계속 경기가 둔화됐고요. 미국과 달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계속 둔화가 됐고 주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 전 세계에서 봤었을 때 중국과 더불어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유일한 시장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이제 투자자들이 다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 네. 올해 1분기 정도의 이제 실적의 부진이나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고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뭐 이제 좀 적응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됐었을 때는 네. 오히려 지금은 이제 하반기부터는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뭐가 이거 시장을 이끌고 나갈까라고 봤었을 때 예를 들어 한 2년 전, 3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뭐 예를 들어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뭐 이런 이제 강력한 축들이 있었는데 이젠 또 다르게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AI도 AI 칩이나 인프라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상품 이쪽으로 좀 투자금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주도주가 뭐가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한국의 이제 그 경쟁력을 꾸준히 갖춰왔고 앞으로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혁신의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업종일 될 텐데 네. 뭐 반도체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그리고 이제 K 그 컨텐츠 방산 엔터푸드 뭐 이런 이제 산업군들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군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내지는 뭐 한국만의 그 차별화된 브랜드 뭐 이런 것들을 갖춘 가운데 이제 이게 세계 시장에서의 어떤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입증이 되고 있는 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실적이 회복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 주가는 상승으로 이제 반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수급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던 환율은 괜찮을까 그러면 지금 1,450원대에서 지금은 더 떨어지지도 않고 더 오르지도 않고 요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예전 작년 말 이때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1,500원 걱정은 이제 좀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1,400원 초반, 1,300원 후반대까지 떨어진다라고 낙관하기도 좀 그렇고 지금 상황은 뭐라고 보세요? 환율의 수준.
지금 상황은 이제 한국의 균형 환율 대비해서는 조금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균형 환율 수준은 이제 과거에 1,100원대에서 1,200원대, 1,300원대로 이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1,400원대로 균형 환율이 추정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균형 환율이란 개념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의 적정한 환율 네, 기준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국의 어떤 이제 자본 유출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그 안정적인 상태에 이르게 됐었을 때 환율을 추정하는 것을 이제 균형 환율이라고 하거든요. 그 균형 환율의 수준이 이제는 1,400원대까지도 올라선 걸로 봐야 된다. 1,400원대 이상 올라가는 거는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 1,400원, 1,300원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에 대한 어떤 그 강달러 정책 그다음에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미국과 한국의 어떤 금리 차,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진 측면들 때문에 한국의 원화가 조금 더 이제 균형 환율 대비에는 오버슈팅돼서 높아진 것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안정 상태로 가게 됐었을 때는 이제 1,400원 이하로 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트리거는 결국은 미국의 강달러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는 부분이거든요. 미국의 강달러 정책이 왜냐하면 미국의 강달러 현상이 이제 원화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미국의 강달러도 좀 속도 조절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강달러 정책은 전혀 미국의 대외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달러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달러가 진행이 되게 됐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무역 대상국한테 관세를 부과했었을 때 그 관세 부과한 효과가 다 상쇄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게 됐었을 때는 이 정책상으로 특히 이제 재무부가 드리븐하는 외환 정책인 강달러 정책을 조금 속도 조절하는 정책이 되게 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합의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서서히 원달러 환율은 이제 균형 환율 수준으로 그래서 1,400원 이하로 1,400원 이하로 점진적으로 복귀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1,400원대를 반납하고 1,300원 후반대까지 내려오는 게 우리 입장에서 균형 환율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지금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이게 요즘에 이제 뭐 여러 다른 자산들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는 시기인데 금값은 너무 많이 올랐고 저희 너무 많이 얘기해서 오늘 금값 얘기는 안 할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사실 정책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투자자들이 좀 기대감이 몰린 측면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생각보다 나오는 게 없어요. 이게 그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하는 가상자산이 사실은 이제 테슬라의 주가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트럼프의 어떤 정책 효과의 기대를 반영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월 달까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 네. 요게 이제 단기 조정폭이 좀 이제 큰 상황으로 지금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어떤 측면이 있죠. 밈 주식과 그다음에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3순위입니다. 첫 번째는 관세, 대외적으로.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감세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게 된 다음에 가상정책, 가상자산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윤곽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런 과정으로 좀 진행이 될 것을 보고 있고 예. 트럼프의 어떤 신성장 혁신 산업은 크게 5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공지능, 에너지, 디지털, 우주, 크립토. 요 5가지거든요. 그래서 요 5가지의 어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이제 관세라든지 감세 이 큰 거시 정책이 끝나고 나게 되면은 이제 나오게 되겠죠. 순차적으로 나오는데 순위상으로는 좀 뒤편에 있다. 그렇습니다. 라고 봐야 된다. 네. 그래서 크립토 시장, 가상화폐 시장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라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임동민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잠실 삼성 대치 청담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토허제 구역을 핀셋으로 지정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런 구상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만큼 후폭풍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서울시의 규제 완화 의미 또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나오셨고요. 또 경기대 부동산 자산관리학과 김선주 교수, 또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권순영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 잠실 삼성 대치 청담에 있는 아파트 305곳 가운데 291곳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잠삼대청이라고도 줄여서 부릅니다. 일단은 이 해제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부터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이창무 교수님한테 먼저 듣는 게 낫겠습니다. 네. 예. 글쎄요,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관련된 그런 논란 오래됐으니까. 네. 근데 뭐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따질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을 그 국제교류 복합지구 주변에 과연 지정을 했어야 되느냐에 좀 근본적인 질문도 사실은 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효과에 대해서 정말 원하는 효과를 얻었느냐에 대한 평가도 사실은 필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규제가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규제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그런 부작용이 또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뭐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좀 먼저 풀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초기부터 굳이 지정이 필요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토지와 관련된 그런 투기적인 행태를 막는 목적으로 그렇죠. 설치가 된 건데 네. 실제로 주택에 있어서의 갭 투자를 막는 그런 구도는 조금 다른 그 구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 자체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저희가 좀 따져볼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선주 교수. 네,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제 앞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토지를 거래할 때 이제 허가를 받고 하는 거였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지정이 될 때 주택거래 허가 이제 형식으로 진행이 돼서 어떤 거주 이동의 자유라던가 아니면 재산권 침해 논쟁이 지속적으로 이제 제기가 됐었고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과연 이 지정한 지역이 맞느냐. 예를 들어서 뭐 GBC 국제교류지구 그 내에 지정을 하더라도 왜 대치동만 묶이고 도곡동은 제외됐느냐. 이런 형평성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고 그것에 따라서 대치동 같은 경우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거나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차별을 받는 이런 문제점들이 그 굉장히 많은 불만들을 좀 제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토지에 대한 검토와 평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에서 그런 서울시에서 검토를 통해서 정말 꼭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좀 해제를 하고 네. 앞으로도 이제 집값 폭등이 굉장히 예상되는 지역에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규제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토지는 유지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번 해제에 대해서는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군요. 네, 좀 불필요한 지역에 규제를 했던 지역이 해제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네. 권순영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제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정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상 지역을 왜 지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정 사유가 있는데 토지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게 되는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번 해제 조치가 그 토지거래 가격의 급등이 정상적인 시장으로 복귀가 됐든지 급등할 우려가 없다든지 시장이 안정화돼 이런 시장의 변화들이 있었느냐 지금 시점에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할까 이런 문제들이 또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게 2020년도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 22년도 이즈음에서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이 크게 떨어질 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유지됐던 지역이에요. 근데 갑자기 올해죠. 25년도 1월 달부터 오세훈 시장이
뭐 시민과 대화 뭐 한다 뭐 이러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 얘기가 나와서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가 됐는데 그럼 지금 서울의 집값 특히 강남 지역의 집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서 안정화됐느냐 이런 문제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라는 거죠. 별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것을 해제할 만큼의 효과가 시장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전제가 됐는지 저는 그런 점이 좀 의문스러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좀 추가로 좀 네, 말씀을 이것은?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시기가 과연 풀어야 되는 시기냐에 관련돼서 좀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실제로 한동안 많이 올라가다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좀 굉장히 횡보하는 그런 시기라고 봐요. 지금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뭐 관련돼서 좀 분석을 한 게 있어서 그걸 보여드리면서 좀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법정동별 아파트 매매가 가격 법정동별 지수 아파트 있으면 매매가요? 그걸 네. 먼저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뭐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그래프가 어렵네요. 그렇죠. 교수님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저게 이제 실거래가 자료를 가지고서 뭐 지수를 만드는데 이게 뭐 그 권역별로 뭐 동남권 이런 게 아니라 요즘 이제 실거래가 자료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세부 단위의 그런 지수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구와 송파구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해당되는 법정동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동들에 대한 그런 가격의 움직임을 가장 최저점이었던 2013년부터 이제 얼마나 최근까지 올랐느냐에 대한 그런 지수를 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사실 뭐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는데 근데 문제는 그 오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인이라는 게 뭐 공급의 부족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20년 이후에는 초저금리에 대한 영향도 있고 그래서 네. 대세적인 부분들은 함께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거를 지정할 만큼 해당 지역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올랐느냐라고 따지면 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6월에 이제 지정이 되는데 예. 그 시기까지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그다음에 잠실동에 해당되는 가격의 움직임은 그렇게 강남 4구에 있어서 특별히 많이 오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 파란색 파란색. 이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된. 법정동의 가격 움직임이죠. 네. 그러면 다른 개포동이나 수소동이나 압구정에 비해서는 오름폭도 적고 뭐랄까요 그 변동폭도 좀 그렇죠. 적다라. 뭐 평균적인 수준 이상으로 뭐 크게 오르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있어서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이 필요했느냐라는 좀 기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묶었기 때문에 압구정동으로 뭔가 풍선 효과가 발생해서 더 오르고 개포동이 더 오르고 이렇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정 이전부터 이 시기는 그 입지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많이 오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수성동 같은 경우엔 수서에 있어서의 그 SRT의 개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들이 이제 담기면서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구도가 과거부터 발생을 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더 많이 오르고 있었느냐, 꼭 지정이 필요했느냐에 대한 부분에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특별하게 더 문제가 발생했느냐라고 따지면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네. 다음 그래프는 분석 범위 내 이제 아파트 가격 변동 추이인데, 네. 그러니까 전체 다른 법정동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그 주변에 있어서 이제 가격 변동을 보시게 되면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분홍색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접의 영향권이 회색이나 오렌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래가 위축이 되면서 가격의 상승 추세가 좀 둔화되는 그런 추이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같은 추세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구도를 보이게 되고 이제 그 안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신통 아파트들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개발과 관련된 호재가 영향을 미치는
주택들, 아파트들은 더 많이 오르고 그렇지 네. 않은 아파트들은 더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재건축과 관련된 아파트의 가격 변동성이 이제 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번에 선택이라는 게 신통과 같은 재건축 가능성이 뭔가 투기적인 행태에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해지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제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많이 올랐느냐, 그다음에 또 지정 이후의 효과가 정말 충분하게 발생을 했느냐라고 따지면 그렇지 않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초기에 있어서의 그런 규제에 따른 가격 억제 효과라는 것이 상실되는 그런 사항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할 게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가지고서 개발이 연결돼 있지 않는 일반적인 아파트에 있어서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겠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BC와 관련된 부분이 100층짜리 고용 시설이 업무 시설이 들어가서 고용이 증가하고 거기에 GTX가 들어가서 광역교통망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이 되고 네. 이러면 주변에 그런 어떤 편리성이나 고용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이 자본화돼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GBC에서의 개발이나 GTX의 어떤 대중교통망의 개선이라는 거에 효과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사람들의 과도한 기대에서 발생하는 투기적인 행태는 단기적으로 막을 수가 있겠죠. 네. 장기적인 상승세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제 교류 업무 복합지구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의 변화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가격이 오른다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고 가격이 오르는 걸 막겠다고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만 이제 가격이 오를 때 발생하는 효과를 재산세로 해서 공공이 얻어내든지 네. 아니면 해당 구역에 있어서의 재건축과 관련된 개발이 있을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와 같은 장치를 통해서 늘어나는 개발이익을 공공의 어떤 분으로서 가져오는 그런 선택들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권 교수님. 이창모 교수님 그 가격 지수로 보면 저거는 다 지역별로 다 수렴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 지역이 특별히 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 지표에서 보이듯이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2021년도, 22년도에 가격이 떨어질 때도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유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해제된 거는 2020년에 도입된 거예요. 2020년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6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상 지역을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21년도에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도 이 주택거래 허가구역을 유지를 했어요. 4년째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겠다라는데 이창무 교수님은 지금 설명하시기를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어도 이 정도의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가격이 상승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문제를 또 제기를 하시는 거죠. 왜 여기냐는 거죠. 왜 여기에 그거는 지정을 발표 했어야 되느냐. 시점에 명확했던 거죠. 국제교류 업무지구로 지정하고 그 지역에 개발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것이 주변의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돼서라고 지정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국제 업무지구 개발이 종료가 됐느냐? 거의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금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 재산권 침해라는 것들이 이 집을 못 사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택거래 허가를 다 막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는 자유는 무조건 다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경우에는 자기가 2년간 거주해야 된다는 그 내용들을 증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해야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차이밖에 투자 같은 없는 건 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도입되고 나서 거래량이 급감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라는 거래가 게 급감하죠. 나만 팔고 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연쇄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규제가 들어가면 거래 연쇄고리를 차단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기가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영향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2020년 6.17 대책도 있었고 7.10 대책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종부세에 대한 강화나 뭐 대출 규제에 대한 강화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서 전체적인 가격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구도가 있었죠. 그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비해서도 거래량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팔고 나가고 싶어도 팔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재산권 침해에 대한 그런 논란들을 계속 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처음에 도입된 사항이 뭐였냐면 과거에 뉴타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네. 재개발 구역에 있어서의 문제가 뭐였냐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그 뭐 단독 주택들을 다가주택으로 다 지어가지고 지분을 쪼갰어요. 쪼갰죠. 지분 쪼개기 위해서 투기적 행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이전에 200제곱미터라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기준을 20제곱미터로 낮추어서 그거를 강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지를 하다 보니까 뭐 가격은 안정이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시장이 침체가 되니까 재개발 구역에 그 주택을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에 있어서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부분, 그걸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팔고 나가야 되고 뭔가 다른 행위를 해야 되는 구도 속에서 계속 막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이 너무 강해지는 구도 속에서 시장 침체기가 함께 오는 상황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20제곱미터에 대한 면적 기준도 해제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토지거래하고도 해제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규제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뭐 효과만 내면 좋겠지만 따라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그 뭐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있어서의 이제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효과도 결과적으로는 2년 거주 조건이라는 그런 이제 규제 기준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는 2년 거주 기준이라는 게 가져오는 부작용은 뭐냐면 갭 투자라는 게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전세 임대주택의 공급이에요. 뭐 그런 측면도 네. 갭 투자에 대한 부분을 억제를 하게 되면 전세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위축이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발생한 현상도 전세 가격의 상승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그 다른 전세 주택의 거래량에 대한 그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다시 한번 화면 띄워드리겠습니다. 전세 거래량. 자, 이게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하고 나서 검정색으로 나타난 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어서의 전세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다 떨어져요. 시장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규제 지역이 갖고 있는 상대적인 거래량을 따지게 되면 지정 이후에 위축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거래가 위축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뭐 해당되는 지역에 뭐 애들을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 가깝게 살기 위해서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들어오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공급 위축에 따른 전세가 상승이 발생하는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라는 것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가져오는 또 다른 어떤 뭐 비용이라 할까요?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연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구도 속에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갖는 그런 부작용을 좀 벗어나면서 네. 초기에 필요도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규제 부분을 털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뭐 합리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나 혹은 그 이전에 더 털어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털어내지 못한 게 어떻게 보면 또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공 교수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김선주 네. 교수님 말씀 드릴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뭐 자꾸 그렇긴 한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는 이제 허가제도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재산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서 헌법 소원도 있었고 네.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2번에 걸쳐서 이미 있었어요. 그 다 합헌으로 판정이 났는데 계속 재산권 침해에 관한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그러니까 저는 뭐 토지거래 허가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고 해제해야 되는 문제들에 관해서 법적 규정이나 이미 설명된 바가 있는데 왜 지금 그게 해제가 돼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지금 해제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의아하다라는 말씀이죠. 그 문제가 저는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창훈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가격 지수에서도 보면 서울 지역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묶여있던 시기하고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 해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격이 회복되고 가격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지점에 다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그러니까 해제하겠다라는 이유는 이거는 그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 있는 거고, 저는 그 시점이 지금 시점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뭐 그게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오세훈 시장의 정무적 판단 뭐 이런 것들이 좀 저는 반영됐다라고. 그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계속 그 규제 완화 얘기를 하면서 뭐 아까 그 이창무 교수님은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 토지거래 허가나 이런 것들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이익의 환수와 관련해서는 다른 기제를 가지고 환수해야 된다고 하지만 뭐 재산세 같은 걸 말씀하셨죠. 재산세나 그다음에 그 기부채납 이런 토지거래 그 개발 이익을 환수한 다른 장치들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 오세훈 시장은 다시 이제 재건축이나 정비 사업의 기부채납의 비율을 완화시키든지 이거 다시 얘기하고 있거든요. 논리적으로도 별로 맞지 않는 얘기들을 계속 정책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 문제에 관해서는 이게 지정 목적이 달성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지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다시 가격이 올라갈 시점에 지금 시점에 이것을 해제하겠다는 얘기들은 이거는 시장의 판단을 하니까 뭐 시장 변화에 따라서 이 문제를 판단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지정 측면이 있다. 목적이 달성된 게 어떤 상태인가요? 주택 시장의 가격이 안정화돼 있다든지, 그다음에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됐다든지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국지적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으로 서울시 전체의 아파트 가격 움직임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하락된 추세는 고금리와 관련된 시장 상황에서 발생한 반응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 가격이 하락하는 구도 속에서 이제 일반 시민이 겪어야 되는 문제는 거래가 잘 안 되거든요. 거래량이. 그때도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죠. 그러니까 풀어야 됐던 거죠, 사실은. 먼저 풀었어야 그러니까 뭐 되는 풀었다면 그때 상황인데. 풀었어야 되는 문제가 시장의 변화에 조응하는 건데, 그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이 회복되는 시점에 지금 풀겠다고 하는 것들은 저는 정치적인 다른 구상을 하고 있는 것에 영향을 지금도 받고 회복된다고 있다라고 보기는 보여집니다. 그렇고, 그게 뭐 횡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도 뭐 올라갔다가 작년 말 같은 경우는 또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서울시 아파트 시장의 어떤 변동 추세가 상승 급등을 걱정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덜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적절한 시점이라는, 좀 늦었지만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선주 정확한 시점을 찾는 건 정책을 필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로는 이 토어제를 처음에 이제 20년에 만들었을 때 2년 동안은 그 약간의 그 수요가 좀 줄고 가격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보였는데, 그 이후 3년 정도는 토어제를 시행해도 별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이라는 되냐라는 문제 제기에서 지금 토어제를 폐지하는 것들이 논의가 됐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주택 가격이 막 상승기는 지금 지나서 침체 내지는 침체기고, 이제 지역별로는 약간 횡보하고 지방 같은 경우 굉장히 떨어지는 시점이잖아요. 그런 반면에 전세가는 굉장히 오른단 말이에요. 전세가율이 작년 24년에 비해서 올해는 또 더 많이 전세가율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학업을 위해서 진입하는 전세족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전세 시장이나 임대차 시장이 되게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져서 전세가가 높아지면서 월세로 많이 전환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거비 부담이 되게 많아지고 이러한 부작용들이 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정말 토어제를 시행할 당시에 원래 취지에 맞게
재건축 단지나 이런 것들은 핀셋으로 놔두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좀 해제를 해서 지금 전세 시장의 이런 불안감들을 좀 잠재우고 실효성 없는 지역까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해제론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럼 해제 이제 하니까 이제 좀 있으면 네. 적용되잖아요. 네. 해제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네. 따져보면 해제된 곳 만약에 제가 이제 그 공인중개사 사전 분위기도 좀 얘기를 들었는데 이 해제가 지정 해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호가들이 좀 올랐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매물로 내놓으신 집주인분들께서 뭐 더 호가를 올린다라든지 아니 매물 다시 걷는다라든지 이게 그 해제된 지역에 집값 급등으로 나타날 여지는 없다고 보세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상승 요인이죠, 분명히.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입지적인 장점에 대한 부분은 달라진 게 없으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다시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법정동별 가격 움직임을 보더라도 오를 때는 오르는 거죠. 압구정동 같이 뭐 관련돼서 한강 그 조망에 대한 그런 가치를 굉장히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재건축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구도이거나 혹은 뭐 수서와 같이 SRT 여기 들어가서 주변에 어떤 가격 접근성이 좋아하는 지는 지역이거나 오르겠죠. 근데 문제는 그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SRT가 들어가서 가격이 오르는 부분을 저희가 억지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막아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건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해야 되는 목표가 뭐냐에 대한 좀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장기적인 가격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있는 거를 우리가 막아낼 수는 없는 거고 다만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굉장히 투기적인 행태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할 정도의 성격이다라고 규정을 짓는 게 저희가 선택해야 되는 어떤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지금의 어떤 벌어지는 구도에서 초기 지정과 관련돼서도 명확하지 않고 필요성이 또 효과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벌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행태들이 토지의 개발과 관련된 이슈가 아닌 기존 주택에 대한 부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수단을 쓴다는 걸 갖고 있는 한계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세와 월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도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합리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개발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고 또 재건축 관련된 부분이 정말 정해진 룰대로 간다 그러면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벌어지는 재건축과 관련된 이슈는 뭐냐면 뭘 가져갈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압구정동에 대한 개발도 그렇고 신통도 그렇고 보게 되면 계속 서울시가 저울질을 하거든요. 몇 층을 줄 거냐, 용적률을 얼마를 줄 거냐, 그다음에 노인 데이케어 센터 늘 거나 말 거냐, 뭐 관련된 그런 어떤 서로 간의 기부 체납과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또 용적률과 관련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불확실하다라는 게 투기적인 행태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룰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재건축 구역에 대한 부분들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죠. 네. 서울시도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게 만약에 해제된 지역의 집값이 이상 급등하거나 투기의 조짐이 보이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네. 물론 내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세 분 말씀 쭉 들어보면 결국 토지거래 허가제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득도 있고 실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 득이 크냐 실이 크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조금 이제 다르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역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뭐 이름은 좀 바뀌었겠지만 제 나이와 똑같더라고요. 1979년에 비슷한 제도가 처음 도입이 돼서 그때 분당 일산 1기 신도시 개발할 때도 비슷하게 도입이 됐었고 몇 번 도입이 됐었더라고요. 그럼 과거사를 좀 보죠. 그때는 목적을 다 달성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런 고밀의 도심에 있어서의 개발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네. 그냥 나대지에 대한 개발의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면적 기준이 주거지역엔 200제곱미터였다라는 것도 단독주택에 대한 어떤 건설을 기준으로 해서 뭐 강남에 있어서의 토지 투기가 막 발생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처음에 도입이 됐던 거죠. 근데 최근에 벌어지는 모습은 도시가 고밀화되고 뭐 재건축이나 정비 사업들이 주류가 되니까 토지의 개발에 대한 모습이 달라졌거든요. 이제 그래서 기준 자체도 200제곱미터 갖고 있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뉴타운 그
개발 시기에는 20제곱미터도 줄여서 적용하는 상황이 됐고 지금은 주거 지역에 대한 기준이 60제곱미터고 네. 그거를 서울시에서는 10분의 1로 조정을 해서 6제곱미터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세밀한,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토지의 지분이 작은 어떤 주택에 관련된 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활용에 대한 어떤 그 대상이 이제 달라져 왔는데 기본은 토지의 개발과 관련된 이슈라는 겁니다. 기존에 지어진 주택에 대한 가격 통제가 아니라 네. 분명히 그 부분은 구별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창호 교수님, 교수님이 지적하신 게 맞죠. 처음에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라는 게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할 때 토지거래나 이런 것들이 비정적인 집가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운영을 했다가 정확하게 지적하시지만 과거 유타운 시절에 이명박 MB 시장 시절에 유타운의 토지거래 구역이 20제곱미터로 묶어서 거의 대부분의 주택거래를 못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까지 흘러와서 토지거래 허가 면적을 주택지 같은 경우 60제곱미터로 다시 20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다시 낮췄고 그거를 이제 시장이 10%까지 해서 6제곱미터.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주택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법적으로 이게 항구적인 조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거나 네. 급등하였거나 우려가 있을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할 수 있으면 반대로 그런 게 해소했다면 해제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서울시가 발표했던 이번 발표 자료에 보면은 주택 가격이 안정화돼서 해제했다고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택 가격이 떨어졌던 시기에는 아무것도 손을 대고 있지 않다가 지금 주택 가격이 떨어져서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혹은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지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여기를 해제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 규제 철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의 목적에 달성을 했느냐, 그것을 해제할 만큼의 주택가격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장 대응이 동일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해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최초의 지정부터 잘 됐느냐, 맞았냐 이렇게 논리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왜 지정했느냐, 복합지구 개발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변 지역의 주택가격에 그 상승에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지정한 거예요. 네. 근데 그 개발 사업 종료되지도 않고 거의 초기 단계에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서울의 집값이 안정돼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시그널이 있는데 특별히 지금 시점에 이걸 해제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문제를 계속 저는 제기를 그러니까 한 그걸 겁니다. 풀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저희가 뉴타운 사업 때 그 겪었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유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폐해나 비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서로 간에 있어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경중을 따져야 되는 거죠. 초기에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이제 유지를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폐해나 부작용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게 주민들에 있어서의 어떤 해지에 대한 요구로 강하게 나타나고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풀게 된 필요성이 계속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뭐 단순하게 안정이 된다라는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죠. 많이 오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회적인 비용과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러면 풀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두 가지 어떤 경중에 대한 부분을 따져 선택이 이루어지지 해야 아니 되지 않을까요? 그럼 해제를 발표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뭐 그 편익을 계산을 해서 그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제한다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지정의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지정했을 때하고 해제했을 때의 편익을 형량해서 계산해서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내용들은 해제 발표문에 전혀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지정 목적이 달성됐다라는 시그널도 어디에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요구에서 나타나는 거죠. 주민들이 겪고 아니, 있는 어떤 시정이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하면은 다 들어주는 게 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어쨌든 이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역 주민들에 관한 문제이고 지역 주민들은 자기들의 토지가 부동산 거래가 어려워지는 것에 관한 문제를 제기를 한 거고 그로부터 달성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그건 뭐 명확한 거 아닙니까? 어떤 공익적 목적이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주택시장의 가격의 안정에 대해서 뭘 고민을 하십니까? 자기 집값이 중요하지.
여러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네. 중요한 건 조화를 이루는 그 가운데 정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판단일 것 같은데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우리 이태민 김선주 교수님께 네.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지금 지정이 해제가 된 곳도 있고 해제되지 않은 곳도 있거든요. 네. 일단 먼저 질문은 네. 해제가 된 지역에 대해서 이상 급등, 투기에 대한 네. 조짐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 하나. 네. 두 번째는 해제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은 또 왜 그렇잖아요. 이 지역은 해제가 됐는데 내가 사는 지역은 해제가 안 됐다고 하면 반발 심리 같은 게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여의도, 압구정, 목동 네. 이 일대 주민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먼저 이제 급등에 대한 문제는 첫 번째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게 갭 투자가 가능해졌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똘똘한 한 채. 이게 되게 사회적인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똘똘한 한 채라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부가 이제 토어제를 지정을 한 지역들을 오히려 투자하라고 찍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우스갯소리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풀린 지역에 대해서는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갭 투자가 가능해졌다라는 게 이번 토어제 폐지에 따른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원래는 지방에 집이 있어서 근데 이제 분명히 오를 지역이긴 한데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가 갭 투자가 가능해졌죠. 그럼 그 특히 갭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다 투기 세력입니까? 아니 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없죠? 이제 자. 아까 이제 이창문 교수님이 말씀했듯이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그분들을 이제 투기 세력이다라고 이 투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정말 부동산 학에서는 영원한 숙제와도 같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투기와 투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뭐 그걸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 가격이 오른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똘똘한 한 채를 위해서 갭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해제가 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 그 중에서도 또 신축 이런 데는 좀 타겟팅이 돼서 그런 지역은 부분적으로 그렇다고 여기가 지금 그 제가 말한 그 지역이 30평형이 40억 정도라 누구나 막 우후죽순으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거래가 좀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막 시장이 폭등되는 정도로 이렇게 그 확산이 될 가능성은 낮고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 문제도 여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양적거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자본을 끌어서 똘똘한 한 채를 위해서 갭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인원수들은 되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해제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불만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 27년까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이런 토어제를 시행을 통해서 별 효과가 없는 지역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무작위적으로 이제 토어제를 한꺼번에 전면 폐지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또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요 검토하에 지금처럼 해제된 지역처럼 이 정부 정책들이 토어제 정책이 별 효과가 없는 지역들은 순차적으로 해제된다라고 했으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게 이제 재건축 단지를 전부 전면으로 풀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의 혼란들이라던가 이제 폭등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우려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좀 점진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토어제 이야기만 할 건 아니었는데 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지금 금리라든지 그다음에 금융당국은 대출은 DSR이나 여러 방편을 통해서 억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담대. 공급을 늘리려고 하지만 공급도 부족한 상황인 거고 여쭤보고자 하는 요지는 다른 지금 정책 환경과의 조화가 지금 어떨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지금 지정 해제가. 이게 자칫 사실은 엇박자를 내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관련된 그런 영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분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 3구와 용산에 있어서의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조정 대상 지역 다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 조합원에 있어서 2년 거주 조항도 들어가고 굉장히 강한 규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뭐 딴 걸 빼고 어쨌든 그 GBC 주변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부분, 해제에 있어서의 시장 여파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른 어떤 주택 시장을 컨트롤하는 그런 수단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른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런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또 다른 또 질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뭐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뭐 시장 상황이라는 게 어쨌든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뭐 실제로 이 가구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가구 수의 증가가 발생하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와 어떤 공급에 있어서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 한 4, 5년 동안에는 수도권에 한 30만 가구씩 늘어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뭐 2년, 3년 기간을 보게 되면 다시 장내 가구 축에 가까운 10만 단위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1인 가구의 분화 과정이라는 게 정부의 어떤 뭐 대출에 있어서 지원의 효과든 전세 대출의 지원의 효과에 따라서 과도하게 발생을 했다가 이제는 조금 가라앉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급격한 불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꼭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권 교수님은 이제 아까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아니 뭐 이게 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이것 때문에 주택 가격의 변화가 크게 발생하고 이럴 문제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게 토지거래 허가의 본래의 취지 목적도 그런데 이게 전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매매에 대한 제한만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라는 거고 너 그거 살 때 가서 살아라라고 하는 거고 해제하면 드러나는 효과가 차이가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지 않으면서 집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걸 갭 투자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전세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왜 그게 그렇게 성립되는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 집은 원래 있는 거예요. 누가 살든 간에 비어 있는 집이 아니면 그 집은 원래 있는 거고. 그래서 갭 투자가 늘어난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가 돼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고 해서 전세 주택이 늘어난다. 누군가는 살고 있는 집에 주택 공급의 효과는 없는 거죠. 그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있든 간에 그 차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때문에 전세 시장에 다른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런 논리들은 다른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다시 한번 필요할 거라고 그거는 생각합니다. 제가 보여드렸고, 그러니까 전세에 대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건 공급에 대한 부분이 위축된다는 현상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해당 지역들이 굉장히 최고재 중심지 주변의 주택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또 여러 가지 학원에 대한 어떤 수요도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어느 나라든 어느 도시든 도시의 중심부는 임차 가격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전체로 보면 한 55% 정도가 임차 가구인데 강남 쪽은 더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용 중심지에 가까운 입지를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임차 가구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임차 가구들 위한 주택을 공급해줘야 되는 곳이 강남 쪽의 주택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전세로 나가는 물량을 원래는 한 사람이 전세 나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전세 연쇄고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주거 이동이라는 구도 속에서 소비가 조정이 되는데 어느 하나 딱 막히고 자기가 들어가 버리면 그 주거 이동의 연쇄고리나 이게 딱 끊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발생하는 네. 전세 공급이라는 게 재고량의 변동은 없어도 임대 시장에 있어서의 전세와 월세 공급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세훈 시장이 이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최근엔 또 각종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정비 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여러 구상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부 체납과 관련된 완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용적률 이양제라는 것도 제시를 했습니다. 김선유 교수님. 네. 기부 체납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그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 입장에서는 부담이죠. 네, 엄청 조합원들도 네. 기부 체납을 최대한 덜 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건 용적률 이양제라는 새로운 개념. 네. 그러니까 건물을 높일 수 있는 거를 우리 지역이 이런저런 이유로 못 높이면
그걸 다른 지역에 이양해서 뭐 판다 이런 네. 개념인 네. 거죠. 네. 이게 결국 정비 사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보관 같은데 네.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서울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한 25.9%로 되게 높고 20년 된 거는 한 55% 정도로 되게 노후화되어 있어서 정비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개발이익 환수제 때문에 그 기부 체납 때문에 굉장히 지금 또 시공 건축 비용들이 올라가면서 이 시공사들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해요, 정비 사업에. 이러면서 또 기부 체납까지 부담하게 되면 상업성이 떨어져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조합 측하고 했다가 이게 이제 깨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정부에서 서울시에서는 기부 체납 비율을 좀 낮춰주겠다라고 했는데 요거 말고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던가 안전진단 규제라던가 또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조합원 내부 갈등이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하면서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개발이익 기부 체납 비율을 좀 낮춰준다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소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정비 사업에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용적률 이양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고도 제한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간다. 그럼 이걸 다른 지자체에 파는 거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매도해서 그 수익을 얻은 지자체는 그 자금을 가지고 공공기여라던가 이런 그다음에 이제 공공주택을 짓는데 좀 사용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또 유리한 거고, 그다음에 용적률이 굉장히 필요한데 용적률 상한에 걸려가지고 못하는 지역들이 이걸 이제 용적률을 좀 높여가지고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정비 사업에 좀 플러스 요인이 되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용적률을 이양받은 지역에만 되게 과도하게 주택이 좀 공급이 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좀 우려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지금 근거법은 마련이 돼 있나요? 아마 도시정비사업법 안에 근거가 네. 마련이 돼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네. 어쨌든 용적률 이양제라는 새로운 개념인 것 같아서 권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효과? 뭐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제가 몰라요. 2000년대 중반인가 우리나라에서도 결합개발제라는 형태로 정비 사업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의 두 곳을 용적률을 결합해서 개발한 사례가 존재했고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많이 사용했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것이 아직까지 제대로 도입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적 이양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역사 고도구역이라든지 네.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지역의 용적률의 토지 소유자들이 그 용적률을 개발할 수 있는 땅을 가진 소유자에게 그 용적률을 매각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계속 학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도입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뭔가 새로운 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건 보고 얘기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아직까지는 듭니다. 판단은 좀 보류하신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논의가 됐었던 거죠. 그리고 아주 초보적인 형태로 결합개발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정비사업 대상지를 묶어서 개발하면서 용적률을 이양시켰던 그런 경험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네. 지금 얘기되는 수준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좀 큰 범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발표될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정비 사업에 있어서 경제성을 좀 확보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부채납 완화라든지 그렇죠. 용적률 그러니까 이양. 이게 상황이 변해서 이제 과거에 저희가 이제 재개발이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시기에는 사람들의 앞으로의 어떤 가격 상승이나 이런 도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 이익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크게 이제 형성되는 시기인데 지금은 인구 축소기를 앞두고 있고 저성장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개발 이익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낮아지는 상황이었었는데 거기다 더해서 금리 올라가죠. 그다음에 건설 비용과 관련된 자재값 올라가죠. 그다음에 중대재해법 때문에 인건비 올라가죠. 그러니까 재개발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조합원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기대 수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가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의 어떤 진행을 현실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줄여주는 게 필요한 선택인 거고
하나의 어떤 대안이 시에서는 기부 체납에 대한 어떤 비용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이제 가닥을 잡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제대로 한다 그러면 뭐 저는 뭐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 앞으로 개발 이익 환수의 강도에 대한 부분을 뭐 이 재건축 재개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전반적인 개발 사업에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를 개발 이익으로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틀을 사실 다시 생각해 볼 시기예요. 네. 인구 축소기와 저성장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가 과연 합당할 건가? 그래서 그 어떤 뭐 변화에 있어서의 어떤 뭐 초기 시점에 이런 서울시에 있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어떤 선택들이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김선주 교수님이 짧게만 듣고 싶은 거는 저희가 너무 서울 이야기만 해서요. 네. 지방 정말 냉랭하잖아요. 네. 지방 각종 규제 대폭 풀어서 지방은 좀 계속 활성화시켜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 네. 지금까지 나왔던 대책들이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여요. 네. 지방 괜찮겠습니까? 지금 상황? 지방은 이제 뭐 어떤 주택 거래 규제를 좀 완화한다고 해서 이 모든 지방의 이제 악성 미분양이라던가 그다음에 인구 축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약간의 뭐 1가구 1주택 수에서 배제한다던가 이런 정책들을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미비하고 정주 여건이라던가 일자리라던가 기본 인프라를 구축한 어떤 지방의 그 개발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 한 누가 봐도 내가 집을 산다면 요즘에 이제 거주와 소유가 분리된다라는 것들 분리하는 것이 내 자산의 증식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이미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방의 또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라는 시그널을 주지 않는 한 지방의 악성 미분양이라던가 지방의 주택 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대출과 뭐 주택 공급, 금리 그리고 방금 말씀드리셨던 서울 수도권과 지방과의 균형 이런 다른 정책들과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이번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가 이게 순작용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엇박자를 내는 것은 아닐까 여전한 의문이 남기는 합니다.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칩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